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직업정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직업정보론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직업사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직업상담사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정보를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뭐 굳이 내가 정보를 찾아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 정도까지 노고를 안 들여도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져 있어요. 워크넷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직업 찾기, 직업 정보 찾기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업 사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직업 전망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은 많아요.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자격증 따갖고 일하러 가시면 상담보다는 취업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가 이 사람한테 잘 맞는 구인 정보를 찾아서 취업을 시키는 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원래 직업 상담은 그 목적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고 정보를 얼마나 빨리 찾아서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 맞는 정보를 연결을 시키냐가 아마 현장에 가서 일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직업정보론 지난 시간에도 직업상담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 전망에 관련된 거, 전망서에 관련된 걸 할 겁니다. 직업 전망서, 워크넷에 2개가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직업 사전과 오늘 배우는 한국 직업 전망서, 이 2가지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업 찾기를 하면 2가지의 자료들이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근래 한국직업전망서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7개 분야의 196개 직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사전이나 같이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구직자한테 직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업 전망이라는 전망이 붙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의 전망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서부터 2027년 일자리 전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진로 상담할 때 우리가 현재 지금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들어갈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진로 상담을 한다면 이 향후 10년간의 직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에 상담할 때 그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보통 7, 8년, 길면 10년 후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10년간의 이 일자리 전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년 후에 그 직업을 찾아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격증도 만들고 이러고 갔는데 10년 후에 들어갔더니 그 직업이 사양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잘못 지도를 한 거고 또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직업 전망서는 그 전망 10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업에 기초해서 3만 명 이상의 경우를 원칙으로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 직업 전망을 할 때는 어떻게 수집을 했느냐, 어떤 표집을 잡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분류 직업 420개 중 승진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관리직은 제외하고요. 왜 그러냐? 이 관리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직은 전공 없어요. 전공 무관이에요. 관리직은.
기본적인 컴퓨터에 관련된 것만 하면 돼요. 특수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관리직한테 뭐 내가 관리직으로 들어갈 거야? 관리직 바로 못 들어가요. 승진하잖아. 승진해야 내가 관리직엔 타이틀이 붙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유사한 직업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소분류 수준에서 통합을 했다. 지금 이거를 수록하고 선정하고 체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고용 전망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예, 이 얘기라서 이거는 1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1차 과정, 2차 과정, 3차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는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 얘기라서 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갔느냐, 통계 자료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16년에서 2026년 10년을 참고를 했고요. 또 2018년에 정성적 직업 전망, 각종 연구 보고서나 통계청 이런 자료를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200여 개의 직업을 80개 직업군으로 해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자 또는 학계, 협회 등의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주제 초점 집단 면접법, 심층 상담법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과정이 끝난 후에 2차 과정은 현장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았겠죠. 그리고 3차는 직업 및 고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연구진의 토론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결과와 연구진 분석과의 차이는 큰 직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마지막에 해서 왜 그러냐? 이것도 직업 사전처럼 바로바로 못 만들어요. 이거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게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면 제대로 된 현재, 미래까지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낸 거라 2차 과정에 현장 전문가 뭐 이런 내용들이 1차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직업전망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직업사전의 구성과 직업전망서의 구성이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항상 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서 이렇게 해서 말을 붙이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직업전망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일반 직업 정보에는 대표 직업명이 있고요. 그 대표 직업명은 뭐냐 하면 한국고용직업분류, 캐코의 세분류 수준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서 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돼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그 세분류의 명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세분류가 뭐 몇 개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 안 던져요. 그냥 세분류 명칭이라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취업 알선을 하는 파트에서 취업 알선을 한다. 그러면 코드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그 전산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류 직업들이 합쳐진 경우에는 소분류 수준의 명칭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세 분류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직무를 더 나눠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분류의 사무직이다. 그러면 사무직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나눠지는 게 중분류예요. 사무직에 인사사무 있고 또 뭐 자재사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사사무에서도 또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분류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분류는 거의 직무로 나눠지는 거고요. 세세분류는 그 밑에까지 더 나눠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일이에요. 대표 직업명이 들어가 있고 세분류 수준으로 되어 있고 세분류가 합쳐져서 소분류 수준까지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일은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가정에 대해서 서술했어요. 그러면 직무 내용, 수행 직무, 직업 사전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 환경 들어가죠. 예, 직업 사전에도 근무 환경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 형태, 근무 형태, 장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산업 안전 등에 서술하였다. 그런데 직업 사전에는 정신적에 관련된 거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스트레스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별, 연령, 학력 분포 및 평균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종사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 특성과 임금 자료,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직업 전망서에는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근데 직업 사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때 직업 찾기에 집어넣으면 대다수가 이 직업 전망서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고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현재 종사자와 평균 임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직업 전망서에 평균 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되는 길이에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되는 길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는가, 관련 학과, 자격, 관련 자격 및 면허, 입직은 어떻게 할 거고 경력 개발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직업 사전은 직무를 나눈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나눠졌고 이런 분류로 되어 있고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직업 전망서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이 자료가 훨씬 우리한테는 확실한 자료고요. 객관적인 자료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이고, 그래서 이걸 갖고 나중에 상담을 하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상담을 하는데, 온라인 상담이 대다수가 내가 흥미를 모르겠고 적성을 모르겠고, 제가 심리학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검사를 하고 추천되는 직업을 찾아보는데, 어디서 찾아보느냐, 워크넷 들어가서 직업 찾기 해보면 정보들이 뜨는데 바로 이게 뜨는 거예요. 예, 평균 임금이 얼마고 현재 종사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되는 길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느 과를 나와야,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입직하는 방법,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정보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모르는 직업들은, 직업 세계를 모르는 직업들은 들어가서 찾아보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저도 종종 이용해요. 직업 전망서라고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교재는 볼 기회가 없어요. 그 책들은 다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고용센터에도 와 있긴 한데, 그거를 뭐 개인이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건 아니고 비치용으로 몇 권씩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보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째가 되는 길이고요. 6번째가 이게 나와요. 적성 및 흥미. 적성, 성격, 흥미 및 지식, 기술 등을 수록했고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다음 중 적성과 흥미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직업사전, 직업전망서, 직업전망서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나와 있는 데는 직업전망서. 1차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일자리 전망, 왜 그러냐. 10년 후에 향후, 그것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전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이 직업이 감소할 건가 아니면 증가할 건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것도 나오거든요. 그 결과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고용 전망 결과 향후 10년간 해당 직업의 일자리 규모에 대한 전망과 변화 요인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 증감률은 마이너스 2% 미만 감소,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는 다소 감소, 마이너스 1% 초과에서 플러스 1까지 현 상태 유지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그리고 1에서 2%면 다소 증가, 2% 초보면 증가.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직업상담사가 앞으로의 고용 전망이 뭔가 해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다소 증가 1% 이상 2%의 다소 증가로 제가 그걸 아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이 한국직업 전망서에서 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물어봐요. 내가 10년 후에 이 직업이 저기 할 건가 아니면 감소할 건가. 왜 그러냐. 2030년 정도 되면 AI가 대거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질문을 던져요. 예, 그래서 그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여기에 고용 전망도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용 전망에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인구 구조,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대내외 경제 상황, 그리고 회사 기업들의 경영 전략, 그리고 산업 특성, 산업 구조, 과학기술 발전. 예, 과학기술 발전이 지금 뭐 AI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기후 변화, 기후 지금 우리 변화가 되죠. 에너지 부족,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예요. 워라밸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 등 8가지 범주 내에서 고용 전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전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서적 직업 전망 조사 등 각종 보고서, 통계청, 협회 등의 통계 자료, 산업 전문가 자문, 현장 자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해서 왜 그러냐? 앞으로의 10년까지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성에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 이걸 믿고 상담하고 이걸 보고 내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이 자료가 잘못되면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망해요. 제가 망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망해요. 우리도 망해요.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도. 10년 후에 이런 거라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정보를 갖고 다 상담을 했는데 10년 후에 갔더니 정말 그 직업이 사양길에 들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대학원 원장님이 저희 보러 직업 상담하는 게 천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앞으로의 내 직업에 대한 거를 가이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명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살아가는 직업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잘못 받으면. 예,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조금은 요새도 오프라인 상담할 때면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왜 그러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체말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갖고 상담을 해요. 이런 정보를 갖고.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것까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예, 신뢰성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가 있어요. 예, 이것도 우리 직업사전에도 부가직업 정보가 있었고 거긴 직업사전 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많지가 않아요. 일단 관련 직업 훈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직업을 제시하였고 직업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코와 예, 직업 표준 직업 분류 세 분류를 제공했고요. 또 관련 정보처 이 정보에 관련된 관련 부서들 공공기관 협회 학회 등 전화번호 뭐 홈페이지 등 이런 것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부가직업 정보에는. 그 다음이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지금 간병인이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게 1차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예, 향후 10년 일자리 전망에 증가하는 직업이 어떤 거냐 해서 간병인이 나왔습니다. 감소하는 직업들도 나와요. 다음 중은 감소하는 직업은 어떤 거냐. 예, 이거는 1차 산업들이에요. 어업 종사자, 인쇄. 네, 그래서 뭐 유지하는 거 다소 증가, 다소 감소. 예, 이런 직업들이 지금 여기는 전망을 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직업 전망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변동 요인이 아까도 8가지로 10년 후에 전망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인구 구조, 노동 인구, 또 산업 특성인 산업 구조, 과학기술, 기후변화, 에너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변동을 확실하게 주는 요인인데, 불확실한 거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기업의 경영 전략, 정부 정책 및 법제도. 그래서 8가지로 변화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5가지는 확실한 변동 요인이고, 3가지는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나 정부 정책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변동을 주는가, 이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직업 전망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크게 말씀드릴 게 한국표준 직업분류와 한국표준 산업분류입니다. 이 2가지는 붙어 다녀요. 왜 그러냐? 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산업들이 지금 발전을 할 거고, 어떤 산업들은 사양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전되는 산업에 따라서 거기에 고용 창출이 돼요. 고용 창출이 되면서 직업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양길에 들어가는 산업은 고용은 감소가 되고 직업들도 없어지겠죠.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표준 직업 분류와 표준 산업 분류는 항상 우리가 이거를 깊숙이 들어가서 알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산업이 이런 발전에 표준 직업 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거는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거는 표준 직업 분류나 표준 산업 분류는 여기 분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해놨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왜 직업의 구조, 직업의 분류 했었잖아요. 그 분류가 제대로 돼 있어야 우리가 혼돈이 안 됩니다. 이 직업은 이거야라고 어디 가나 통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분류에 넣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해진 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서 정보를 받더라도 그 틀에 맞춰서 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직업과 산업이. 그래서 먼저 직업 분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차 개정을 했는데, 그럼 개정 방향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산업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 방향 이렇게 했겠죠. 중분류 이하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했어요. 중분류 이하, 이것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쪽 말고 중분류 쪽. 대분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요. 사무직 하면 사무직에서 인사, 자재,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바뀌죠. 이게 중분류예요. 그래서 중분류 이하의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식 정보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부 및 신설했어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이게 사람과 관련된 일이고, 여기에 제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복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부 및 신설하였다.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 나오죠. 또 분류 항목 수가 적은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 분류를 세분화하고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 분류는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사무직은 그전에 사무직으로 판매직으로 퉁 했어요. 서비스직도. 근데 이거를 세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판매직도 그전엔 판매직 하면 내가 의류 판매, 또 뭐 음식도 판매직에 속해요. 서비스 쪽에 속하는데, 그럼 나는 의류 판매를 하는가, 아니면 뭐 기구를 판매하는가, 아니면 기계를 판매하는가, 다 판매직으로 속하는데 그거를 세분화를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기계를 쓰거나 기능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합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개정을 할 때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그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직업 분류에도. 그래서 첫 번째가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 확장 및 지식 정보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앞으로의 이 직업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진다는 직업들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데이터 분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을 신설했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용 경험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공연, 영화 및 음반 기획사 등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하였다. 또 과학기술 고도에 따른 로봇공학 기술자, 연구원을 상향, 조정, 방제 기술자 및 연구원들을 신설했다. 이런 것들을 새로 신설하고 세분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나온 이 직업들 잘 몰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이 사회 서비스 쪽에 왜 신설을 하고 더 세분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 세분 및 신설을 했어요. 고령화 시대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노인민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놀이민 행동치료사 신설하고, 임상심리사, 이응이 빠졌네요. 상담 전문가 등 관련 직종의 상향 조정, 문화관광 및 숲 자연관광 해설자, 반려동물 훈련사, 또 개인생활 서비스 종사원들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관련 서비스 일이 세분화가 되고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왜 그러냐, 어떤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지금 생성이 된, 신설이 되고 된 직종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규모 대비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의 판매 서비스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사무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대학교 행정조교, 증권사무원, 기타 금융사무원, 행정사, 중개사무원 신설했고요. 소규모 경영,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직업들을 신설 또는 세분화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서비스업으로 했었는데 일일이 직무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사회 서비스 쪽은 세분화를 시켰고, 그리고 과학이나 4차 산업 쪽은 다 세분화를 시켰는데 기능이나 기계 조작은 통합을 시켰다는 그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또 과실 및 체조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등은 복합 다기능 기계 발전에 따라 세분화된 직종을 통합시켰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표준 직업을 분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준 직업 분류의 개요는 뭐냐? 여기서 첫 번째 내놓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이란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직업 상담사는 직업의 정의와 직업의 윤리와 직업의 개요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직업 상담사니까. 그래서 직업의 정의, 직무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정으로 설정을 했어요. 직무는.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될 일련의 업무와 과정입니다.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직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직업은 하나의 직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직업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특징이 있어요. 직업에는 직업은 이래야만 된다. 이거는 직업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직업은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직업인입니다. 나는 직업상담사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직업은 계속성이란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끝나면 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성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격주로 일을 해요. 지난주 일했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일해요. 이것도 직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특별해요. 계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은 안 하고 가을, 겨울만 해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6개월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가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 같은 경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제가 강의를 뭐 매일 받아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특강이 있거나 강의가 의뢰가 오면 강의를 하니까 일단은 강의를 해요. 그런데 뭐 하루에 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한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를 계속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1차 시험에 이거 질문 많이 던집니다. 계속성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예. 그래서 첫 번째가 계속성이고요. 그럼 직업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먹고 사느냐고 직업을 갖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급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 예, 전업 학생은 학습행위는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굴까요? 예,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도 직업으로 안 봅니다. 일은 하세요. 가정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경제성이 없잖아요. 월급을 누가 안 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속성, 두 번째 경제성. 그 다음에 윤리성과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비윤리적인 영유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는 직업 활동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업의 정의를 여기 한두 가지 더 붙여서 5가지로 이제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뭐가 또 있느냐? 자아실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노동을 제공해야 된다는 헌법이 있고요. 왜 그러냐? 국가 발전이 우리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이란 단어를 붙이고요. 그래야 노동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임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을 제공을 안 하면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직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노동이 안 들어가요. 노동은 들어가되 수익성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자, 주식 배당, 이거 우리 노동 안 들어갑니다. 뭘로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금법, 경마, 경륜, 또 예금, 이런 걸로 이자 받는 거, 또 토지 뭐 매각하거나 자기 집에서 가서 활동하는 거, 이거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학습에 전념하는 경우 학생은 없고요. 시민봉사는 무급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내에 경제활동하는 거, 이거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용자들도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도박, 뭐 이렇게 해서 불법적인 항에서 돈을 벌어도 이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윤리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의 앞에 계속성, 경제성, 윤리, 사회성, 여기에 벗어나기 때문에 직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에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5가지를 써라, 6가지를 써라 나옵니다. 그리고 1차에서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중에 아닌 거를 찾아라. 네,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1, 2차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업 분류를 왜 나누는가? 직업을 왜 분류를 하고 왜 같은 것끼리 나누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그게 목적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직업 분류의 목적은 직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통계 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그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국제적으로 비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국제 ILO의 국제 표준 직업 분류를 근거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직업 분류를 근거로,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를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직무 외국에 가서 얘기해도 얘기가 되죠. 이거랑 분류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업 분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용 관련 통계 및 단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과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활용을 합니다. 이거 직업사전에서도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업 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우리나라 직업구조이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놨느냐,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능력과 직능을 근거로 했어요. 그래서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을 나눠놨습니다.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으로. 그래서 직능 수준은 뭐냐?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뭘까요? 직무 수행의 능력의 높낮이니까 예, 레벨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제일 낮은 쪽에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는 중간쯤.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현장에서 우리랑은 직무 수행이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 수준으로 직무 수행을 높낮이를 만들었고 직능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지식으로 갖고 하느냐, 도구를 쓰느냐 그렇게 나눠지고요. 또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료나 서비스를 종류로 해서 직능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능 수준, 직능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하나의 직업은 직무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여러 직무의 묶음이에요. 하나의 직업은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업 상담사다 그러면 직업 상담사가 하는 직무를 적어보면 보통 몇 개나 나올까요? 보통 뭐 15개, 20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합쳐서 네,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직무의 집합을 여타 직업과 구별하고 동일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전제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직무들이 묶여서 이 직업들은 이 직업을 관련된 이쪽의 직무들은 이런 파트 쪽으로 일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동일한 직업 쪽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다른 파트 쪽의 직무를 해보니까 거기는 그런 직무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들 달라야 됩니다. 비슷비슷하면 분류가 안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지식, 경험, 기능과 함께 직무 수행자가 입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찾을 수 있죠. 왜 직무를 분류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무는 직업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에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입니다. 제1직능, 제2직능, 제3직능 이렇게 4직능으로 나눠져 있는데 직능 수준은 수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1직능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가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나 기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1직능 수준은 초등학교입니다. 제2직능 수준은 네, 중등 이상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쓰고 읽고 또 쓰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어요. 상당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보통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 정규교육에 필요한 수준을 제2직능 수준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제3직능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2직능 수준은 제1은 초등학교, 제2직능 수준은 중고등학교, 3직능 수준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1년 내지 3년 정도니까 전문대 정도겠죠. 복잡한 가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4직능 수준은 일반적으로 4년 이상이니까 어떨까요? 대학교 졸업자. 이렇게 해서 제1, 제2, 제3, 제4로 나눠집니다. 직능 수준이. 그러면 대분류도 직능 수준 4개가 들어가서 나눠져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표준직업분류의 직능 수준과의 관계. 그래서 대분류가 지금 1번서부터 9번까지 되어 있고요. 예, 마지막에 아라비아 숫자 A가 군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관리자, 전문가, 2번이 전문가, 3번이 사무종사자, 4번이 서비스, 5번이 판매, 6번이 농림업, 7번이 기능, 8번이 장치, 기계 조작, 9번이 단순 노무자고 아라비아 A가 군인입니다. 예, 군인은 지금 직업군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서부터 전문가, 예,
여기까지 1과 2는 제4직능과 제3직능이에요. 그러면 사무종사자. 사무종사자면 주로 어떤 거냐? 우리 예, 그냥 우리 사무직이에요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행정 업무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사무종사라고 해요. 그럼 제2직능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무종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고등학교 졸업자를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8직능까지. 8분류까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나눠져 있는 9개, 10개 중에 3분의 2 이상이 제2직능 수준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만 제1직능이고요. 군인도 제2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직업군인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은 이 사람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능을 뭐로 나눴느냐? 학교, 그죠? 학력 수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업분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직업분류의 원칙은 포괄성 원칙과 배타성 원칙이 있어요. 포괄성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느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배타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헷갈리면 우리가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포괄성도. 이 직업은 도대체 어느 직무에 들어가 있나? 이런 직업 우리 없을 겁니다. 다 있어요. 다 이 직업은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고. 배타성의 동일한 직무들은 같은 단위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직무구나. 그러면 이 직무는 이런 직업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상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정보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은 1차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2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놓은 거는요. 2개 이상의 직무를 할 때 있어요. 2개 이상. 요새는 또 다기능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2잡, 3잡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내 직업이 어떤 거냐 이러고 분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필요한 직업 분류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 직무 내용에 관련된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예형과 비교 평가에서 관련 직무 내용상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에 분류하는 게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왔냐면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환자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이 주된 지금 일을 하는 거면 교수로 가거나 의사로 가거나. 그래서 요새는 아마 종합병원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그 의사들의 그 프로필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거기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뭐를 하는데 거기에 그 분 이름 적어놓고 의사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현재 뭐 강의도 하고 뭐를 하는데 이분은 교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게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에요. 최상급 직능 수준의 우선 원칙은 이거는 이거예요. 내가 조리를 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내가 빵 가게를 하는데 빵을 내가 만들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판매보다는 빵을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저기가 되죠. 최상급이 되죠.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할 때 요리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을 내가 하면 여기서 높은 직능이 그게 내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빵을 내가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나는 빵 제조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생산 우선 원칙. 이것도 1차, 2차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 종사자. 아까 제가 다기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차례로 갖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2-3가지를 하는데 취업 시간이 제일 많은 거,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두 개를 이제 두 개를 한다고 예를 들면 근데 두 개가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안 나니까 어떤 게 수입이 더 많은가. 근데 수입도 똑같아요. 그러면 근래에 내가 두 번째 했던 직업이 뭔가 이렇게 해서 찾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1차, 2차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원칙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이 직업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갖고 했다. 표준산업 분류에 맞춰서 했고 이거 순서대로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 일반 분류는 직업의 특수 분류와 그 특수를 포함한 일반 분류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특수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류를 해라. 그 다음에 고용자 수가 와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을 고려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류 체계는 분류 번호가 있어요.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세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아니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계층이 되어 있고요. 알파벳이 하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 하나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 번호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A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분류는 1, 중분류는 2, 두 자리, 소분류는 세 자리, 세분류는 네 자리, 세세분류는 5자리로 되어 있고 동일 분류에 포함된 끝항의 수는 9로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읽어서 이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직업 대분류 개념 1, 2, 2에 관련된 얘기예요. 1은 관리자, 2는 전문가, 예. 그 다음에 3은 사무종사자. 여기서부터 제2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고요. 대분류 4는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 쓴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대분류 4, 대분류 5. 네, 이겁니다. 하나 쓰죠? 5번이 판매 종사자. 6번이 농림업. 7번이 기능 및 관련 기능. 그리고 8번이 장치기계. 9번이 단순 노무. 대분류 A가 군인.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직업 분류는 이거는 취업 알선하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고용직업 분류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넣어놓긴 했는데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표준산업 분류예요. 이게 직업 분류와 표준산업 분류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표준산업 분류와 직업 분류, 표준산업 분류는 직업 분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산업 분류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이론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거기서 단어 두세 개만 바꿔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에 관련된 것도 일일이 읽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분류에 따라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직업분류가 뭐는 세분화시키고 뭐는 통합을 시키고 하는 얘기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뭐는 뭘로 바꾸고 뭐는 하위로 이동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명칭을 바꾸고 그런 얘기라 이거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또 미래 산업에 관련 국내 산업 구조 또 신설하고 통합하고 미래 성장 산업 이런 거는 신설하고 세분화 시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계성 통합성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대분류가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와요.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산업이에요. A는 농업이에요. B는 강업, C는 제조업, D는 전기, E는 수도, F는 건설, G는 도매 및 소매업, H는 운수, 창고, I는 숙박, 음식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또 금융은 보험, K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그리고 M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사업. 아마 이 산업이 이렇게 나눈다는 건 이거 보시고 처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공공행정이에요. P는 교육 서비스, Q는 보건업, R은 예술, S는 협회 및 단체. 이렇게 산업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직업 분류와 산업 분류는 이거를 우리가 외운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분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다, 어떻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여기 지금 표준산업 분류는 지금 분류만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도 뭐 통합시킨 거, 또 신설한 거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집니다. 그래서 볼까요? 표준 직업 분류에 관련된 거. 예, 어떻게 분류를 원칙을 나누느냐. 그러니까 주된 직무, 그 다음에 직능 수준 최상급, 그 다음에 생산 했었죠. 두 가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주된 직무가 어떤 거고 내가 최상급 조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생산은 빵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 한국직업 전망 10년간의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증가가 예상된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가 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간병인,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되는데 맨 밑에 감소의 어업종사자 있었죠? 네, 이거는 1차 산업이고 이쪽은 4차 산업보다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되지 않는 쪽, 지금 증가되는 쪽은 어디예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병인. 이거 다 자료를 갖고 일하나요? 사물을 갖고 일하나요? 사람을 갖고 일하나요? 다 사람을 갖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갖고 일하는 쪽은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가 나오면 도대체 어떤 직업들이 살아있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미래에 대한 거를 생각을 못 하더라도 그냥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그래도 그들이 AI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우리가 그래도 남아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갖고 하든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는 그들이 덜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갖고 하는 서비스 쪽, 감정 노동자들은 거기까지 감정이 들어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되는 거는 그랬어요. 예. 대분류에 왜 1번, 2번, 3번, 4번에서 맨 끝에 A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9번은 단순 노무 종사자죠. 1번이 관리자, 2번이 전문가, 3번이 사무, 4번 서비스, 5번이 판매, 6번이 농림, 7번이 기능, 8번이 장치기계예요. 그리고 9번이 단순 노무, A가 군인. 그래서 표준 직업 분류는 이 대분류에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 산업 분류는 아까 제가 그냥 알파벳을 쭉 읽으면서 뭐다 말씀만 드렸죠. 거기는 여관에서 질문을 안 던져요. 그거는 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직업상담사가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이 사무종사자가 뭐고 또 서비스 종사자가 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직업 분류에서는 대분류를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었죠. 기출로 나왔었죠. 첫 번째 문제에 주된, 최상급, 그 다음에 생산 업무. 수입 우선의 원칙은 다수 직업 종사자일 경우. 취업 시간이 많은 거, 수입이 많은 거,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그때는 수입 우선의 원칙이지만 이건 포괄적인 업무일 때는 주된, 최상급, 생산 이렇게 찾아갑니다.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예, 뭔가 이런 것들이 물어요. 작물 재배 활동과 축산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중에 전문화율이 66% 미만인 경우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 농업 우리 이런 거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면 보세요. 네, 설명이고요.
그리고 볼까요? 표준 직업 분류상 다음 개념에 해당되는 분류는 예,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가업을 수행한다. 간단한 수작업 공구나 또 진공 청소기, 전기 장비를 이용한다. 여기 제1 직능 수준은 딱 하나죠. 단순 노무 종사자.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대분류의 표준 직업 분류는 대분류의 질문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질문 던져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직무 능력 제2 직능 수준이에요. 제2 직능 수준. 그럼 관리자 전문가는 예, 제3, 제4 직능이에요. 단순 노무자가 제1 직능이고 농림업 숙련 종사자가 제2 직능입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표준 직업 분류에 대분류에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산업은 질문 던지기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 표준 직업 분류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우리가 현장에서 대분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얘기예요. 대분류 제조업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예, 이거 우리 몰라요.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4번이 틀린 걸로 되어 있어요.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은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로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근데 수리업만이 아니에요. 기계 장비에 관련된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에 나오는 거를 갖고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나왔던 게 다시 돌아 나오는 거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리업만 되는 게 아니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표준 직업 분류는 좀 기억을 하시는데 산업 분류는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표준 직업 분류와 산업 분류를 공부를 하셨어요. 예, 이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라 공부를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